날카로운 눈으로 여의도 정치를 들여다보고 따끔하게 훈수해 주시는 분이죠.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헌재가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낸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헌재 결정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제 제가 그나 10년 이래 가장 허탈한 날, 제가 법학을 전공한 것을 굉장히 후회를 했고, 네. 그리고 이 나라에서 가장 양심 집단, 우리 지성의 집단이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렇죠. 헌법적 그 가치에 대한 판단의 최종 판단자가 바로 헌법재판소인데, 어제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표결권은 침해됐다. 그러나 검수완박법이 무효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 심의 표결권 침해는 인정이 되지만 그 정도가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는 아니다. 네. 그래서 그 입법 형성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인정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 예.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이제 이미선 아마 재판관의 그 표현인 것 같는데, 예. 이 침해를 한 게, 표결권을 침해한 게 국회 입법권을 형해화할 정도는 아니다. 네. 참 이게 말도 그렇게 섰지만은 제가 보기로는요, 이거 문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어제 여당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죠. 조영 원내대표가. 네.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식 아니냐. 이 문제가 된 게 소수 정당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 거기에는 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장 탈당으로 해서 안건 조정위를 쉽게 말하면 형식적으로 운용을 했다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쪼개기 국회를 해가지고 네.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그 무제한 토론권을 방해를 해버렸다 하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그 낸 것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침해했다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우리 국민들이 두 개를 다 혼용을 해서 그 알고 있는데, 사실은 둘 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는 국회 입법권이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된 걸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볼 것이냐, 국회의 독자성을 인정을 해서 그냥 눈 감을 것이냐 아니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위장 탈당을 한 것은 명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장 탈당을 한 분을 법사위로 데리고 와서 안건 조정위에 넣어가지고 안건 조정위에 야당 몫으로 넣은 겁니다. 네. 그래서 안건 조정위에 야당 몫으로 넣어가지고 결국은 안건 조정위가 무력화되어 버린 겁니다. 민영배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걸 표결권이 침해했다고 봤어요. 이미선 재판관은. 네. 지금 정확히 4대4로 나뉘는데, 그 시청자들께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때 임명이 된 문 대통령이 임명을 한 헌법재판관이 6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4대4도 아닐 것이다. 아마 이쪽에 보수 쪽으로 판단되는 재판관이 많아도 3분이니까 네. 결국 3대6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의외로 4대4인데 이미선 재판관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수립이 됐던 분이 이미선 재판관인데, 이분이 그 표결권 침해는 맞다. 그럼 몇까지는 정말 제대로 저는 그 판단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정도가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소수의 권리, 이 다수결의 원칙이 왜 존재를 합니까? 소수의 권리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이 아주 중요하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소수의 권리를 이렇게 무참히 파괴를 한 이 표결권 침해를 인정을 하면서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네. 이 말도 아닌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더 중대한 것은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한 결정을 두고 이 방송에서 여러 방송을 제가 다 봤는데, 방송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게 보던데, 어떤 부분이? 쉽게 말하면 수사의 주체는 검사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재판의 주체는 판사일 거예요. 그 수사의 주체는 검사라는 표현이 헌법에 없다는 겁니다. 네. 헌법재판소 결정에. 다만 그 영장 청구에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한다는 것은 있는데, 그것만으로 수사의 주체가 검사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얘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런데 내가 그래서 제 유튜브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권력 분립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공부를 하기는 했느냐? 응? 당장 세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권력 분립에 관한 최근의 교과서들,
근데 미국의 로버트 데일 교수가 쓴 데모크라시라 크는 민주주의라 는 책을 한번 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 그럼 수사의 주체가 검사다 하는 게 이게 검사를 높이 띄워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수사의 주체든 재판의 주체든 일정한 자격을 가진 근데 뭐 시험을 통과한다라든지 아니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검사라든지 미국 같으면 선거를 통한단 말이에요. 네. 각 주의 검찰총장이 다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다라든지 기소권을 갖고 있고 근데 우리는 입법으로서 특별한 자격을 이제 요하지 않게 만들어버렸다. 네. 입법으로서 기소권뿐이 아니라 수사 종결권을 준 겁니다. 쉽게 예. 말하면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리 외에 간에 혐의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공소권이 없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사를 최종적으로 종결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권한을 경찰의 일선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줘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없애는 사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된다. 근데 예. 그걸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검사 너희들은 이거는 그 헌법 소원을 할 권한이 없다 이래서 각하를 해버린 거예요. 예. 나는 사실은 앞에 이게 법사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의 그 표결권 침해 문제에 있어서 기각을 한 것보다 뒤에 검사들이 낸 그 헌법 소원을 두고 각하를 한 게 나 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제가 법학을 공부한 걸 후회를 할 정도로 그 정도셨군요. 예, 네. 정말 충격적인 결정문이었습니다. 네, 어제 헌재 결정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장관도 뭐 결정에 존중한다면서도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법무장관이 헌재 결정에 저렇게 말괄부 이야기하는 것이 유감표한 게 맞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한 장관의 코멘트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장관이 실질적인 답을 얻지 못했다. 네. 이 표현을 썼습니다. 어제 헌재 결정문이 나오자 기자들 앞에 서서 다 좋은데 뭐 존중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그 답은 얻지 못했다. 이런데 헌법재판소 실질적인 답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수사의 주체가 검사가 아닙니다 하는 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흥분을 하고 화를 낸 겁니다. 이 문제는 가령 우리 헌법학계에서도 사실은 의견이 나뉩니다. 허영 교수님 같은 이 독일에서 공부를 아주 오래 하시고 독일에서 교수 생활을 오래 하신 이 헌법학계 태도 같은 이 어른은 수사의 주체는 검사다. 이것은 하나의 불문헌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헌법에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네. 그건 하나의 불문헌법과 같은 거다.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한국의 국어는 한글이다. 한글이고 한국어다. 우리말이다. 하는 것은 불문헌법이다. 하는 것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진보 성향을 가진 헌법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수사의 주체가 왜 검사라는 것이 헌법 어디에 있느냐? 그거 없다. 쉽게 말하면 하위 법률에 정하는 데 따라서 갈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나온 것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해서 검경 1차 수사권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1차 수사권 조정을 해서 예컨대 사소한 범죄는 앞으로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지고 있고 검사는 수사 보완 요구권만 가지고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 6대 범죄만 검찰에 남겨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령 부패 경제 말고도 뭐 공직자라든가 선거범죄라든가 방산범죄라든가 그리고 엄청난 대형 참사라든가 네네. 이런 것은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했는데 싹 다 빼고 부패하고 경제범죄만 해라. 예. 이렇게 해서 싹 다 가지고 간 게 목적이 무엇이냐. 그때 다 알고 있지만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원하도록 하겠다. 네. 적폐 수사를 막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수사를 막도록 하겠다. 예. 이래서 마지막에 언제 이 법이 통과가 됐는가 하면요. 권력을 이양하기 전 4월 29일 날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날 불과 권력을 이양하기 일주일도 안 되는 직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네. 시간까지 변경을 해가면서 공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서 이런 안건 조정위에 위장 탈당을 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쪼개기 국회를 말도 안 되는 쪼개기 국회를 해서 필리버스터를 막는 짓을 왜 했느냐. 시간이 부족하니까 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는 집권 여당이었잖아요. 민주당에서 네. 시간이 부족하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전체 과정을 쭉 보면 이것이 문자 그대로 법을 그 편법을 사용을 해서 법의 근본적인 틀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거 당연히 이 헌법 소원을 받아들여서 사실은 제대로 심의를 해서 야 그러면 우리 헌법상 이거 수사권이 과잉 검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진지하게 논의를 해가지고 네. 토론을 한다라든지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애초부터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이념에 다 나뉘어 가지고 4대 4로 나뉜 다음에 예. 이미선 재판관이 이쪽에 이쪽에 서니까 이 전체를 각하를 해버린 겁니다. 네. 자, 헌재 결정에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자신들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 진영에 속한 사람으로 철옹성을 쌓았던 국회의장의 중재로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협상을 거쳤고 대통령실 또는 한동훈 장관의 어깃장을 거치면서 이게 이제 뒤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개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헌재에 의해서 명백하게 기각되었다면 이제 국회에 와서 책임 있는 거취 표명을 할 때가 되었다. 네, 이렇게 되니까 뭐 검수 원복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시행령 얘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코너에 몰린 한 장관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사안이 한동훈 장관이 사퇴까지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한 발언에 나 문제가 있다고 보지도 않을 뿐더러 네. 오히려 이번에 예컨대 쪼개기 국회 같은 편법을 헌법재판소가 그것도 다 합법적이다.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요. 짧은 회기라도 네. 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짧은 회기를 종료를 계속하고 쪼개기 국회를 계속해 나간 것도 그것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거 전부 다 합법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예. 난 보고 참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런 쪼개기 국회 같은 것은 사실은 그런 것을 허용을 하고 그런 것에 앞장을 선 국회의장이에요. 이것은 역사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는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오욕의 한 페이지를 만들었다. 그 정도라고 보십니까? 나 오욕이다. 예. 이건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오물을 하나 뒤집씌운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건 뭐 일반 국민들은 너무 좀 심한 표현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서 위장 탈당 같은 이런 편법이 그대로 인정이 됐고 거기에다 쪼개기 국회 같은 말도 안 되는 국회의원이면요 우리 국민의 적어도 20만 명 정도의 그 국민들의 뽑은 선량이라는 분들입니다. 예. 뽑은 사람이에요. 우리 대표로 뽑아서 어정단상에 보낸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300명이 모여서 기껏 한 짓이 쪼개기 국회를 했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면 자신들이 내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 원내대표 선거를 할 때 전부 다 그런 공약을 다 내걸 정도로 네. 오로지 목적은 그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원래 자기들이 1년 전에 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더하기 더 나가서 이제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자. 그래서 검수완박법이라는 법을 권력 이양 전에 급하게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한 것이 바로 이 짓인데 이 일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다 합법이다. 이 절차적으로 합법이다. 그럼 앞으로 그러면 이런 일이 또 벌어져도 그런 그렇죠.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네. 형식적인 이런 그 합법만 되면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다 위법이고 불법이라도 그럼 다 예. 눈 감아야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과연 5.16을 구테타라고 어떻게 나무랄 것이며 1.12를 구테타라고 어떻게 나무랄 네. 것이냐. 예. 저는 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요 민주주의 역사의 하나의 오욕의 한 페이지를 만들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헌재 결정 글쎄요 뭐 후폭풍이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네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인데요. 대장동 사건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원 80조
예외 적용에 따른 후폭풍도 있습니다. 뭐 예상했던 바였는데요.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하죠. 하지만 알고 보니 전해철 의원이 기권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자, 비명계 의원들은 당무위 결정에 문제가 있다, 또 절차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80조 사망을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 당무위 결정으로 그 당무위에서 이제 정치 탄압이다 이러면 네. 이 당직을 정지시켜야 되는 것을 정지 안 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결국 그것이 내분제 방탄조끼였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 내분제 방탄조끼가 가동이 된 겁니다. 형식은 그 박원건 원내 대표가 이 회의를 주재를 했지만은 사실은 셀프 구제라고 그 언론이 다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셀프 구제를 스스로 자신을 끈져 올린 거예요. 본인은 그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답정 기소다. 이 기소를 애초 정해놓고 박은님이 정해져 있었다. 네.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거꾸로 만약에 그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범죄들 예컨대 특경법상의 배임죄 그리고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제3자 뇌물죄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그리고 이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번에 이제 기소된 게 5개란 말이에요. 이런 범죄들을 저질렀을 때 과연 불구속으로 기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나는 그런 전례도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런 그 당 대표를 두고 당무위에서 명색이 앞에 민주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 예.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 민주당이 셀프 구제를 해서 그대로 당 대표 자리를 유지를 시켰다. 난 이걸 보고요. 참 이건 결국은 민주당이 그 리스크를 그대로 자기 당의 리스크로 안고 갈 테니까 결국은 당의 마이너스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뭐 대표직 유지의 콤마 논쟁 이것도 사실은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논쟁이 있더군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그 나는 이재명 그 대표가 지금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갈 것으로 네. 생각을 합니다. 그 본인에게 지금 오는 그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 타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끝난 것이 아니다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검찰이 지금 회심의 그 미소를 짓고 있는 훨씬 더 쉬운 사건, 네. 백인동 사건이라든가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가 또 정자동 사건 같은 사건이 계속 있는데다가 이 모두가 다 중범죄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협상을 통해서 경감이 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국민의힘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국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서 예. 그걸 이게 죄의 무게를 낮출 수 있다라든가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다시 오롯이 다 뒤집어 쓴다기보다 오롯이 다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될 네, 문제인데 네. 이걸 왜 자신이 소속이 된 민주당에다가 이 짐을 그대로 함께 짊어지고 갑시다 이러면 지금 총선이 1년 남았는데 결국 망하는 것은 이재명은 뭐 본인은 어차피 자기 괴식을 뒤집어 쓴다 하더라도 네. 문제는 나머지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예. 이분들은요 하루하루가 정말 초조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특히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은요 아마 미칠 겁니다. 속이 타서 이거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지지도가 팍팍 떨어지고 네. 자기를 쳐다보는 유권자들이 눈빛이 달라지는데 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네. 자, 어쨌든 뭐 비명계에서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일부 권리 당원 한 300여 명이 어제 법원에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습니다. 이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 권리당원 300명이 있는데 원래는 뭐 한 500명이 왔다고 그래요. 근데 네. 이 일일이 다 확인하고 뭐 하려 하다 보니까 300명으로 줄여서 했는데 본안 소송은 1000명 정도를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그 대표가 얘기를 했던데. 그래서 그건 당원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소송을 했겠습니까만은 저는 남부법원에서 이 가처분을 그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게 나 굉장히 궁금해져요. 지난번에 이준석 당대표 사건 때 네. 그 남부법원에 가처분이 그때 5개가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때는 이른바 사법 적극주의 사법부가
이 정치에 직접 그 개입은 하지 않지만은 개입하는 것과 다름없이 그 판단에 가담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게 구체적이 아니고 추상적인 어떤 법규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입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법 적극주의라고 하는데 네네. 남부 부분의 가처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장판사께서는 이 사법 적극주의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준석 그 당시에 당대표가 승소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사법 적극주의라고 하면 받아들이겠죠. 받아들이겠지만 예. 글쎄요. 또 이번엔 또 어떻게 판단을 할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가처분의 귀추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예. 특히 아마 그 재판부가 그런 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권리당원이니까 부담은 좀 줄어든다. 네. 이것이 예컨대 당에 다른 이 의원들 한 10여 명이 냈다라든가 이러면 예. 재판부가 상당히 부담을 가지겠죠. 그렇죠. 예. 하지만 일반 당원들이니까 의원들이면 정치색이 뚜렷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권리 예. 당원들이 낸 거니까 이건 아마 재판부가 생각하기로는 좀 더 쉽게 보이지 않겠느냐. 네. 당사자 이재명 대표도 마음이 좋지 않겠죠. 속이 타들어간다 말씀하셨는데 정당은 다양성의 생명이다. 다양한 의견 표출하는 거 수렴하고 조정하는 게 민주주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마음은 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요. 요사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말을 쭉 추적을 해가면서 하나 예.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내가 과거에 알던 이재명 대표는 아니다. 정말 어떤 부분에서요? 모든 것을 달관한 분이다. 하나의 경지에 올라있다. 저 같으면 초조하고 그리고 부끄럽고 우선 부끄럽고 예. 두 번째는 초조하고 네. 그 세 번째는 또 결말이 빤히 보이니까 어차피 나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본인의 운명을 감지하고 있다. 예, 그래서 불안하고 예. 이게요. 사실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안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부자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늘 웃고 있어요. 기자들에게 아주 큰 소리로 딱딱 얘기를 하고 그래서 참 모든 것에 달관을 한 분이구나. 네. 저분은 네. 내가 과거에 알고 있던 이재명이 아니었구나. 내하고 토론을 하고 내가 인터뷰를 하던 그런 예. 이재명이 아니구나. 예. 저분은 이제 하나의 경지에 올랐다. 그런데 또 한편 뒤집어 놓고 보면요. 네. 어디 그게 그렇겠습니까? 본인은 아마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재명과 정말 가까운 사이라면 난 이렇게 네. 권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내려놓으면 오히려 기회가 있다. 예. 왜 내려놓지 못하느냐.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아라. 그러면 오히려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도 정말 당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용서할 수 있다. 그런데 본인이 계속해서 변명하고 감추고 그리고 거꾸로 역공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정치 탄압이다. 지금 그리고 자신은 자꾸 이 정적을 탄압한다 이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명 당대표가 왜 정적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입문하자마자 처음 치른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분은 어떤 선거도 치르지 않은 분입니다. 나는 보면 참 행운하다 어떻게 저런 행운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역사상 최초였죠. 딱 선거 한번 해가지고 전 세계 문명국에 이런 예가 없어요. 예, 예. 선거 딱 한번 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주지사를 한번 거친 다음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네. 선거를 2번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은 선거 딱 한 번 해서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이러니까 이분에게 무슨 이재명 대표가 정적이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모든 자기에게 오는 모든 어떤 공격을 거꾸로 이 정치적인 공격으로 다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과연 국민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서 그렇다 우리가 이재명을 위해서 같이 싸우자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예.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역시 편가르기밖에 되지 않는다. 자신을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울타리 안에 묶어둬서 예. 개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지지로 버티고 있다. 그런데 이 숫자는 계속 줄어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네. 민주당
그 민주당을 좋아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가 민생행보 인적 쇄신으로 사법 리스크 돌파를 해낼지 지켜보겠습니다. 전원책의 훈수 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